그 이제 3대 정치에 대해서 좀 더 부연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보통 1차 3대 정치에 대해서 좀 더 부연을 해 볼게요. 그래서 카이샤르하고 폼페이오스, 크라소스 세 명이 이제 3대 정치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폼페이오스하고 크라소스가 그 당시 실력자였어요. 그래서 폼페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당시 여러 정복 사업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세누트리우스를 나를 진압하고 시리아나 팔레스타인을 속국을 삼고 그다음에 미트라 단테스의 2차 반란을 완전히 진압을 했고 이제 노마로 귀환을 했죠. 근데 이제 이 당시 카스토스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이 사람이 좀 부자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그 뭐냐면 노예 반란 있죠. 이 노예 반란을 실제로 진압했던 사람도 이 크라소스고요. 폼페이우스는 같이 했지만 그래서 이 크라소스는 이 폼페이우스를 견제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특히 이제 그 당시 원로원에서는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와? 이 원로원에서는 그 당시 이 폼페이오스를 또 견제하려고 했어요. 이 폼페이오스가 이제 너무 공을 세우니까 이걸 바탕으로 뭐 앞에 있는 술라나 바리우스처럼 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거죠. 폼페이오스는 나는 이제 깨끗하게 아무런 욕심이 없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군대까지 해산을 했고 대신에 이제 원론에게 내가 이제 그 데리고 있었던 군인들이 제대로 할 테니까 좀 토지 좀 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원로원이 제대 군인대 보상 요구를 거부를 해버렸죠. 폼페이오스 제안을.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앞에 시저죠. 시저는 그 당시 그렇게 세력이 크지 않았어요. 빚만 있었어.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와? 잠깐만요. 이거 왜 그러지? 얘가 그러네. 네, 다시 할게요. 자, 시저는 빚만 있고 그렇게 큰 세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이제 중지를 해가지고 나와 같이 이제 정치를 좀 해보자. 볼 것도 없는 새. 그리고 나서 이제 폼페이우스에게 제가 아까 잘못 말한 것 같은데 폼페이우스 동생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시저가 이제 자기 딸이었던 율리아를 이제 뭐냐면 폼페이우스 결혼시키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돈관계를 맺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저가 뭔가 자기도 뭔가 큰 공을 뭔가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디 원정을 나가게 되냐면 갈리아 지역의 원정을 나가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갈리아 정복을 하게 되는데 갈리아는 오늘날 어느 지역이냐 하면 프랑스와 뭐 그 당시 뭐 네덜란드, 예, 스위스 그 일대죠. 그래서 요 일대는 이제 살고 있었던 민족들을 그 당시 그 노마는 갈리아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갈리아족이 아까 처럼 얘기한 것처럼 한 개 민족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그냥 북방에 있는 모든 족들을 갈리아라고 했어요. 그냥 갈리아. 네. 그래갖고 이제 그 갈리아 안에는 언어 풍습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하여튼 갈리아 정복을 해서 결국에는 그 지역을 정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갈리아 정복의 의미는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지중해 무대로 발전됐던 그리스 로마 문화가 비록 유럽 내륙까지 이식됐다는 거, 프랑스 내지까지도. 그래서 그 지역은 원래는 이제 그 갈리아인들이 많이 살았던 민족인데 켈트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민족인데 여기가 이제 노마화되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다른 지역보다 노마화된 지역이 프랑스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또 카이샤르는 벌벌이 없다고 했죠 처음에. 근데 이 갈리아 원조를 통해서 많은 이제 돈을 챙기게 되고 자신의 예전에 빚도 다 갚고 그리고 로마 정권을 나중에 장악할 수 있는 큰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그 당시 이제 갈리아 정복이 또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이탈리아의 이제 로마의 이제 큰 식민지가 에스파니아 지역이었어요. 근데 에스파니아하고 그 밑에 이탈리아 간에 해상 교통로가 있긴 있는데 육상 교통로가 없어. 육상 교통로를 확보하려면 갈리아 정복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런 이유로 갈리아 정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이샤를 볼게요. 카이샤는 명문가 출신이에요. 명문가 출신인데 실제 정치는 민중파 입장하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3대 정치 붕괴 후 원로원의 폼페이우스가
단독 집정관이 되자 이들을 격퇴시켰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폼페이우스가 이제 뭐냐면 그 단독 집정관이 되니까 그 당시 이제 뭘 주최하냐면 카이사르를 이제 로마로 이렇게 오라고 하죠. 근데 카이사르가 로마 오는데 홀레가 와야 되는데 군대를 이끌고 온 거야. 원래 이제 군대를 이제 이끌고 로마에 무슨 강이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 루비코 강을 건너지 못하게 되는데 그냥 군대 이끌고 자기 직속 부대를 이끌고 건너. 이게 잠깐만요. 이게 왜 그러지? 그래서 루비콘 강을 이제 건너게 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원로원에서 이제 군대 있고 노비콘 강, 그러니까 군대 있고 노비콘 강을 건너니까 그냥 폼페이우스가 그 지지했던 원로원들이 이제 도망쳐 나오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격퇴하고 집권을 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자신이 종신 독재관이 취임되죠. 그 로마 제국의 유일한 지배자면서 왕정화권 독재 정치를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칭호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임페라투라고요. 영어는 그 임페리얼이라는 죠. 황제. 원래 황제라는 칭호는 그 계산 장군들에게 뭐냐면 붙여진 칭호예요. 예. 그래서 임페라투인데 이게 계산 장군의 칭호가 나중에는 이제 어떤 특정 군인집 정치가들이 칭호를 독점함으로써 나중에 황제의 의미가 된 거야. 예. 하여튼 그래서 임페라투라는 칭호를 갖고 그 다음에 또 국고 처리나 국무부의 총지휘관 역할도 같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건 이거죠. 새로운 달력을 제정했다. 율리우스력이라고 하죠. 이집트 태양력 기초에서 새 달력을 만들었다. 요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율리우스력을 바탕으로 나중에 좀 오차했으니까 그레고리 역을 만들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시민들인데 이 사람이 이제 부채 삭감이나 징세제도 개혁, 노병 정착 이렇게 있는데 특히 카르타고와 코린트 지역에 해외 여러 가지 식민 도시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가난한 시민들 이주시켜서 이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북부 이탈리아의 갈리아와 북부 이탈리아와 갈리아, 그러니까 북부 이탈리아 갈리아와 시칠리아의 남부 라틴 시민권을 부여했다. 그러니까 북부 이탈리아는 앞에서 얘기한 갈리아족도 있다고 했죠. 물론 이 갈리아라는 것은 이제 폭넓은 통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갈리아 속했던 한 부족이 있고요. 여러 부족들에게 이제 북부 이탈리아에 있는 족들에게 뭐냐면 했고 시칠리아에도 라틴 시민권을 부여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뭐냐면 로마화 시키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원룡 해상과 노마 부채를 총체적 발수를 추진했다.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뭐와 관련돼 있다. 요거 이제 보시면 평리파의 권한, 평민들의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요구하고요. 어디야? 새로운 전력을 만들고 요게 예전에 기출 예문으로 나왔어요. 독립된 문제가 안 나왔지만 기출 예문으로 나왔다. 그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는 공화정은 이제 로마 제국에 맞지 않는 정치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 사람이 이제 그 독재 군주제를 설립하려고 했죠. 동방의 전제 군주제. 그래서 이제 근데 이때 공화주의 정통을 지키는 공화파들에 의해서 암살당하죠. 이때 공화주의 정통은 누구냐? 원로원 중심의 이제 그 당시 가두 지배 체제였잖아. 만료 공화정이지만 그래서 원로원 지배 중심의 가두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브루투스나 그 당시 그 키시우스 이런 사람들에게서 뭐냐면 살해당하죠.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잠깐 보충점을 좀 볼게요. 자, 시저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복 사업을 했는데 갈리아 정복 외에도 이제 브리타니아 정복까지 했어요. 오늘 잉글랜드 지역을 이제 정복을 했죠. 그 다음에 베르킨겐토리스 반란을 진압했는데 이 베르킨겐토리스 반란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국민 영웅이군요. 프랑스에서는. 예, 관련된 내용은 여기 308번에 있어요. 이때 이제 갈리아 정복 관련돼 갖고 이제 연결시켜 보시면 되는데 그다음에 갈리아 정복을 할 때 그때 이제 누가 요 베르킨 겐토리스가 주도를 해갖고 로마군에 대항을 했는데 이때 갈리아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통합이 잘 안 됐어. 네. 그래서 쪽수는 많은데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항상 밀리고 깨지고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그 당시 그 베르킨
투리스는 알레시아는 지역을 이제 뭐냐면 장악을 그러니까 알레시아 지역에 이제 뭐냐면 여기에다가 알레시아 지역에 요새를 짓고 자기가 여기에 이제 거주하게 돼요. 병력을 집결시켰는데 그때 그걸 알고 이제 시저의 군대가 이 알레시아 지역을 호위하게 되죠. 요새를. 근데 이때 이걸 노렸던 거야. 여기서 이제 노리고 그 주변의 이민족과 연결해 갖고 그 당시 이제 갈리아족과 연결해서 또 다시 포위를 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군이 샌드위치로 이제 뭐냐면 포위가 된 거죠. 안쪽에 포위됐고 안쪽에 공격받고 또 바깥쪽에 공격받고. 그러니까 로마군이 진퇴양난에 빠졌는데 진퇴양난에 빠졌는데 이때 이제 서로 협력해서 같이 했으면 되는데 얘네들 바깥에 있는 갈리아족들이 뭐냐면 서로 눈치만 보는 거야. 제대로 이제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여기 안쪽에 있는 알레시아 지키던 그 베르킨 겐토리스가 항복을 하게 되고 결국에 노마에 끌려가서 이제 노마에 끌려가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베르킨 겐토리스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갈리아를 완전히 점령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프랑스에 특히 독일사나 독일사겠다. 독일 쪽에서는 민중의 용어로 보고 있어요. 프랑스나 독일 쪽에는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알레시아 공관전 프랑스 거야. 프랑스네요. 갈리아가 프랑스 쪽이니까.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민중의 영웅으로 이제 취급받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소재도 한 만화 영화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 알레시아 공관전 되게 유명한 거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시저가 죽었어요. 시저가. 그러면서 이제 또 제2차 삼두 정치가 일어나죠. 이게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야.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이제 그 누구야? 시저를 죽였던 그 당시 프루투스나 그 당시 또 히시우스인가?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이제 공격을 죽이고 나서 아까도 이제 도망을 가거든요. 이탈리아 반도쪽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필리핀 전투에서 이제 뭐냐면 깨지게 돼. 그래갖고 그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군대가 깨지게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싸우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그 공화파들 시절 중인 공화파를 다 죽이고 나서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네피두스가 삼두 정치를 가게 돼요. 안토니우스는 누구냐면 이제 시저의 부하 장수죠. 상당히 유능한 장수야. 그래서 연전연승하는 그런 장수고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그 당시 듣보잡이었어요. 옥타비아누스는 약간 어떻게 되냐면 시저가 이제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그 외가 쪽인가 외할머니 쪽인가 하여튼 그쪽에 이제 뭐냐면 그 조카뻘 되는 애들 자기 양아들을 삼았거든요. 옥타비아누스는 그 시저가 죽을 때 그리스로 유학을 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시저 유언장에는 자기 후계자를 옥타비아누스 정해놓은 거야. 그래갖고 안토니스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열이 받겠죠. 자기가 이제 2인자니까 당연히 자기가 이제 시저의 후계자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갑자기 이제 후계자가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는 초창기 때는 협력했죠. 아직까지는 공화파 잔존 세력들이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처럼 그 당시 이제 브루투스나 카시우스 뭐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그리스 북쪽인가 거기 필리핀 전투에서 이제 격파를 하고 나서 얘네들이 대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아피두스가 있는데 아피두스는 이제 나중에 일찍 죽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스가 싸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얘네 싸움이 악티움 예전이죠. 이 악티움 예전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그 당시 어디로 가냐면 동방으로 가죠. 이집트로 가죠. 그 전에 악티움 이전에 이집트 가서 클레오파트라와 눈이 맞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식도 낳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우스 연합함대가 옥타비아누스 싸웠는데 안토니우스가 이제 도중에 클레오파트라가 배로 다른 쪽으로 이동하니까 그거 또 나간다고 이제 자기 부하들 내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결국에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되죠. 옥타비아누스는 군사적 능력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정치적인 어떤 능력이 상당히 뛰어났던 거고 실제로 이제 이 악티움 해전에서 그 이끌었던 사람은 옥타비아누스보다는 누구냐면 아그리파라는 사람이었어요. 아그리파는 이제 그
시저가 붙여준 장군이거든요. 옥타비아누스한테. 근데 여러분들이 그 미술 보면 공부할 때 이제 그 조각상 보고 그림 그릴 때 그때 조각상 중에 아그리파 조각상이 있어요. 이 사람이야.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옥타비아누스 아티움회전에서 크게 이기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자신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자, 아티움 회전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고요. 아티움 회전의 의미를 볼게요. 일단 이집트를 장악해서 원수정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래서 이집트는 그 당시 곡창지대였죠. 예. 그래서 그 막대한 이제 밀을 생산한 곡창지이기 때문에 경제적 기반이 됐죠. 물론 지금은 수입국이야. 그래서 인구가 지금 1억이 넘거든요. 난 이집트는 그 인구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1억이 되는데 그 많은 인구를 이제 먹여 살기 위해서 이집트에 생산한 밀가 좀 부족하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이제 밀을 수입해 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곡창지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문화적 의미에서 헬레니즘이 종말됐죠. 그래서 문화적 의미보다는 정치적 의미의 헬레니즘인데 곤치세요. 이거 잘못 적은 거야. 정치적 의미에서의 뭐냐면 그 헬레니즘이 종말했다. 왜냐면 헬레니즘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왕국이 포토르마이오스 왕조잖아요. 포토르마이오스가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화정에서 제조로 넘어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노마안의 공화정 정통을 고수하는 공화파가 후퇴하는 계기가 되었죠.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악취회전 의미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갖고 재정의 수입 과정을 볼게요. 재정의 성립. 자, 재정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황제가 통치하는 시스템을 재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재정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네. 아우구스투스부터 오연제에 거쳐서 군인왕제 시대까지 요 시기를 이제 무슨 시기라고 하냐면 요 시기를 그다음에 프리캐스 제도가 뭐야? 프리캐스. 그래서 이걸 제1의 시민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줄이면 원수정이라고 하죠. 원로원 명단에서 첫 번째 그 이름에 적혀 있는 걸 그 이름에서 원수정이라고 또 해요. 제1의 시민 원수정 이렇게 이제 하고 그 프레키스제는 BC 27년부터 해서 AD 284년까지 있었던 건데 로마의 정통 체제를 그대로 공화정 체제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재정을 하는 그런 시대죠. 여기. 군인왕제 시대는 마무리는 디오클라티누스 황제부터 해가지고 노마가 멸망할 때까지 요 시대를 뭐냐면 전제군주제의 시대라고 해요. 여기 전제군주제.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도미네제라고 해요. 도미네. 동방식 전제군주를 받아들이죠. 예. 그래서 이런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재정 관련된 문제에서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하고 디오클라티누스, 콘스탄티누스 요 세 사람의 업적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요 관련된 문제가 좀 예전에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때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잖아요. 예, 기독교 관련된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이제 옥타비아누스 볼게요. 옥타비아누스는 지금까지 한 두 번 정도 기출문에 나왔어요. 자, 이 옥타비아누스의 정치체를 원수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수정의 특징을 물어본 적 있어. 그 원수정은 내전에 승리한 옥타비아누스가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왜냐면 군대도 있었고 그리고 원로원도 그냥 황제가 되라고 이렇게 했지만 황제 되는 걸 거부했죠. 그래서 나는 황제가 되기 싫다. 그래서 나는 로마 제국의 뭐냐면 제1의 시민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취를 하면서 이때 형성된 게 프리케스야. 근데 말이 제1의 시민이지 실제로 황제예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공화정 회복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자기가 황제처럼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수의 특징을 이제 요약하자면 그 겉으로는 공화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BC 27년에 옥타비아누스는 모든 비산대권을 뭐냐면 원료를 반환하죠. 물론 형식적인 거야. 원료원이 반환했으니까 대통령 알겠으면 가지면 어떻게 돼요? 예, 그날부로 죽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원료원들은 그것을 다시 뭐냐면 돌려줘요. 군대 지휘권, 속주 관리 및 통제권을
부여하고 더 나아가서 조모한다는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를 이제 황제가 된 후에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사람의 이름 옥타비아누스냐 아우구스투스냐고 가지고 막 싸웠는데 둘 다 맞게 해줬다 그래요. 들리기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투스는 원래는 옥타비아누스의 의미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후에는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가 돼가지고 보통 황제에게 붙여진 칭호가 돼요. 예. 이 아우구스투스. 그다음에 그 앞에 쓴 시저. 이거 다 황제의 의미죠. 원래는 어떤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칭호들이면 이름이지만 나중에는 일반 명사가 됐다. 황제라는 의미가 됐죠. 그래서 이로부터 로마 제정이 시작됐으며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려지게 되었다. 자,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 이 황제가 아우구스투스가 대외적으로 속주에 대한 통제권과 대내적인 호민간의 권한, 프리키스는 원료원의 위장격인 건의라는 공화정의 그 합헌적 옷을 입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황제로서 군림을 하고 있어도 통치했던 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볼 때 황제권이 강화되다 보니까 원료원은 형식상 남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이제 황제권을 강화하면서 기사계급도 육성했어요. 이때 기사계급들은 우리가 이제 에키테스라고 하는데 이때 에키테스는 종전의 BC 2세기에서 3세기 때 등장했던 그 포에니 전쟁 전후에 등장했던 에키테스가 아니라 이건 신 에키테스야. 예. 그래서 종전의 에키테스 좀 구분이 되는 거야. 얘네들은 주로 정권과 밀착을 해갖고 황제권과 밀착을 해갖고 뭐냐면 성장을 했죠. 어떤 사람들이라 보면 되게 친위군의 사령관직, 속주에 배치된 정규군의 고급 장교직, 이집트 종속, 로마식 곡물 공급을 담당한 뭐 여러 가지 간직들, 뭐 이런 것과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군사적인 개혁을 이제 보죠. 군사 개혁을 이제 하기 전에 이 군사 개혁이 이제 왜 있냐 그걸 알아야 돼. 자, 이때 이제 앞에 삼두 정치 때 로마정 공화정 말기 때는 문제점이 뭐였어요? 예, 사병들이 등장했고 이들이 이제 뭐냐 군인 정치가들 지원하면서 이 내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면 안 되겠다 이거를. 그래서 그때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군사 개혁을 통해서 이 사병화된 부대를 공병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국가나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공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정치가 군인 정치가 들어와서 정치를 갱빵치는 그런 걸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군대 개혁을 하려고 했고 당연히 군대 개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건 종류도 군대 편제도 필요하지만 돈이 제일 중요하죠. 돈. 그래서 이 군대 개혁하고 연결되는 게 뭐냐면 재정 개혁이야. 예, 재정 개혁. 뒤에 이제 재정 개혁 있죠. 그 뒤에 얘기했지만 항실 재정을 강화시키면서 그 당시 군인들에게 돈을 지급해 갖고 그래서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공병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 원수정이라는 것 자체가 원수정 막대한 이제 군대와 그다음 조직하는 관료를 통해서 유지를 하는데 이들은 다 뭐냐면 황제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돈이 중요하죠. 재정 문제가 되게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항실 재정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죠. 재정을.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하든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군대나 관료를 장악해야지만 이 원수정이라는 어떤 튼튼한 그 뭐냐면 정치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옥타비아누스 이후부터 계속 진행이 돼요. 역대 황제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마련할 필요가 돈을 어떻게든 재정을 늘려가지고 군대와 관료 조직을 장악하고 또 국민들에게 빵과 서커스를 제공해서 정치적 지지도 얻으려고 했던 거죠.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군대의 종류를 이제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친위군, 친위 들어가죠. 보조군, 정규군, 또 야정군, 군대, 그 다음에 시민군이나 또요. 그래서 이게 책마다 좀 다르긴 해요. 어떤 데는 정규군이 나오고 어떤 데는 야정군대 나오고 어떤 데는 시민군이 나오는데 이거는 번역상 이제 이렇게 하여튼 거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칭 같은 게 한국사, 중국사처럼 이렇게 한자 의미 없기 때문에 번역하는 사람 따라 다 막 달라. 어떤 기준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친위군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 상주하면서 황제의 신변을 보호해 주는 거야. 이탈리아인으로 구성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제정 말기 때 들어가면
이제 뭐 게르만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지만 초창기 때 그렇고, 그다음 정규군이 있어요. 정규군은 이탈리아 출신이나 속주의 노마 시민으로 구성이 됐어요. 예,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노마 시민권자야. 야전 군대라고 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주로 주둔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탈리아 반도 밖이에요. 노마가 팽창하면서 여러 지역을 점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요충지에 이들이 주둔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들이 주둔하는 그 주둔지가 나중에 유명한 또 도시가 되기도 해요. 예, 여기 있고. 그런데 이 정규군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면 보병이야. 보통 노마군 같은 경우에는 중장 보병들이 주력이잖아요. 근데 싸우다 보면 보병 외에도 그 옆에 지원 부대가 있겠죠. 뭐 기병이라든지 병참을 담당하는 거지, 경보병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대들은 이제 보조군이야. 그래서 야전 군대가 있으면 그 야전 군대 구매 맞는 보조군이 있어요. 근데 이 보조군들은 주로 뭐냐면 그 지역의 속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경보병이나 기병으로 중심으로 해갖고 있다. 일부는 군병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서포트를 해주는 부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무 연한이 25년이고 제대 후에는 노마 시민권이나 라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거고, 뭐 그 외에도 뭐 해군이나 뭐 등등 있는데 뭐 이거 보시고,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였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모든 군대 통수권은 누구한테 집중시키냐면 당연히 황제에게 집중시키죠. 그래서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황제는 국가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공병화 시켰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상당히 정치를 잘했던 게 뭐냐면 그 로마 말기 때 여기 사병 집단들에 비해서 그 정치 군인 정치가들 위해서 막 해줬고 다녔던 로마 정치를 좀 이제 그 해체시키고 그 사병들 공정화시키면서 정치를 안정화시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기반에서 이제 군사력 개혁의 기반은 당연히 직업군인제죠. 상비군제. 예. 마리우스의 군사개혁편을 답승해서 직업군인 상비군제를 운영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오랫동안 군 복무에 시달렸던 이탈리아 자유농민들에게 속박해서 해박시켜 농촌 중산층의 정폭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형식적으로 이제 뭐냐면 시민군으로 이제 착출됐으면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완전히 상비군 체제를 바꿔놓아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군대가 끌려가지 않게 되죠. 다른 한편 직업군인데 후한 물질적 봉상을 해주면서 군대 충성을 실제로 다질 수 있었다. 예. 그런데 이게 주의할 것이 직업적 상비군제는 마리우스가 만들었던 상비군은 용병이었죠. 사병 집단인데 얘네들은 국가가 돈을 줌으로써 공병이 되었다. 이렇게 나름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농촌, 이거 결과는 요 밑에 있는 건데, 예, 이거 겹치는 부분이 많겠네요. 농촌 중상층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탈리아 자영농의 벽역의 의무의 법제적 폐기, 군대 물질적 보상을 주어서 충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요게 많이 겹치네. 요거하고 요게 겹치네. 예. 나중에 편집할 때 삭제하기도 하죠. 자, 근데 초창기 때는 앞에 이제 여기 군대 개혁에서 이제 이탈리아인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원래 정규 군단이 이탈리아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시민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시간이 되면서 어떤 조치가 되면 정규군이 이제 이동을 못하게 만들어. 얘는 이동하면 이제 반란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동을 못하게 하고 그곳에 머무르게 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노마에 가서 결혼 못하잖아. 이탈리아 여인들과 결혼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제 뭐냐면 그 속주민 여자들과 결혼해요. 그러면 속주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이들도 이제 로마 시민권을 받겠지만 그 아들이 또 군인이 된 거야. 또 그 아들이 군인이 되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된 거야? 자기 선조가 이탈리아인이지만 실질적으로 10대, 20대 지나면 어때? 이미 이제 속주민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속주 출신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친이들 이탈리아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노마 제정국에 들어가면 게르만 출신으로 바꾸고요. 하여튼 초창기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군대에서 이탈리아인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속주민으로 채워지고, 이탈리아인들은 이제 군대 안 가려고 해요. 잘. 그러니까 또 게르만인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정규군이든 보조군이든 친위군인은 나중에 들어가면 제정 후기 때 들어가면 거의 속주민이나 게르만족으로 채워나가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로마 후기 때 그러면 게르만족들이 거기 다 차지했다 보시면 돼요. 초창기 때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적어놓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속주 통치를 보자. 속주 통치하고 여기 그 재정개혁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걸 좀 보면 로마가 이제 이렇게 강대한 영역을 이제 확보했잖아요. 예, 이렇게 지도가 되게 엉망인데. 예. 그래서 여기 이탈리아 반도하고 이 시칠리아 섬 있죠. 여기는 이제 누가 통치하냐면 원로원이 통치해요. 원로원. 예. 원로원이 통치하고 나머지 이제 군사적 요충지들. 예. 여기는 황제가 직접 통치해갖고 효율성을 기하겠다 해갖고 여기는 황제가 통치하는 거야. 예. 경제적으로는 여기가 좀 잘 사는 데죠. 이집트 중심의 요동 지역은 다 황제가 차지하게 된 거고,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상당히 이제 뭐냐면 끝판이 있는 거죠. 경제적 중심지고. 이집트 총독은 자기 친인색을 이제 파견하거든. 황제가 여기 완전히 파라오로서 요 지역을 뭐냐면 다 장악을 하죠. 원래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원칙상 그 파라오의 영토이기 때문에 파라오가 모든 생산물 장악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문제는 아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해놓고는 이렇게 구분해 놓고는 이것도 뭐냐면 국가 재정을 또 두 개로 나누죠. 하나는 이제 뭐냐 공공재정 이렇게 나누고 국가 재정 중에 공공재정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속주를 오는 것은 항실 재정이라고요. 이걸 이제 피스쿠스라고 하는데 피스쿠스는 이제 라틴어로 바구니란 뜻이야. 왜냐하면 항실 재정에서 이제 그 재정을 채울 때 그때 바구니에 금과 은을 담아갖고 이제 이렇게 재정을 메꾸는 식으로 했거든요. 재정을 축적하는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항실 재정을 피스쿠스로 한다. 이거 예전에 시험에 나왔죠. 근데 공공재정하고 피스쿠스의 그 규모가 어디가 더 많냐 하면 그 항실 재정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항실 재정은 이제 이거 원래 원칙적으로 한 개 개인의 재산이지만 황제가 개인이 다 먹고 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군인들의 월급을 주거나, 그 다음에 관료들, 이게 왜 이러나? 잠깐만요. 이게 왜 갑자기 펜이 이상해졌네요. 예. 군인들 관료들 이 사람들 월급을 주거나 아니면 빵과 서커스 같은 민중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해줘야 되겠죠. 예. 목욕탕도 크게 지어주고. 예.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다시 항실 재정에 많이 자기 돈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민중의 지지를 얻고 그다음에 군인과 관료들의 어떤 뭐냐면 지지도 얻을 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공공재정 자체가 너무 빈약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원료원조차도 요 항실 재정에 많이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줄을 쥐고 있으니까 당연히 원료원들이 킥스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런 개혁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속주는 원료원과 함께 분할 통치하죠. 위험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황제가 직접 통치하고요. 원료원은 주로 시칠리아 지역만 통치를 했어요. 예. 그래서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황제 직갈 속주로서 황제 재정 바탕이 되는데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있고 요게 이제 중복된 거네. 이제 편집받으면서 이걸 좀 올려야 되겠네. 자, 속주 통치 방법은 총독을 파견해서 세금을 징수하고요. 행정은 속주 출신이 담당하고, 그 다음에 상층 속주 시민들에게는 노마 시민권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곳곳에 이제 수도인 노마를 모방 도시를 건설. 그 당시 이제 아프리카나 이집트나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스페인이나 그런 지역 보면 노마식 도시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노마식 도시를 만들고 그 지역의 이제 상층민들을 끌어들여서 노마식 생활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노마의 도로 건설을 하고 상비군을 주도하고 화폐를 통일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정개혁을 보죠. 자, 재정개혁은 그 당시 항실재정과 공공재정이 나눴지만 실제로 항실재정이 국가재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제국체제 원수정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필수적인 거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세제개혁을 볼게요. 예전에는 이제 징세청구제도를 했어요. 근데 징세청구업자들이 이게 원래는 이제 세금을 이제 걷어들이는 대신에 수수료서 몇 퍼센트 떼고 국가에 반납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두세 배 자신이 많이 중간 착복을 해.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징세 청부업자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해요.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아예 폐지시키죠. 그래서 관리를 직접 하게 해. 세무 관리들을. 예. 그다음에 국가 관리에 위해서 징세를 위해 정확한 이제 국가 관련 징세 청부업자 폐지된다음에 내용이에요. 그래서 징세를 위해서 정확한 인구 조사와 재산 평가를 해서 인두세와 토지세를 부과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공공재정과 항실재정 나눴다고 했죠. 이 항실재정을 좀 볼게요. 항실재정은 황제의 개인 재산이야 원칙적. 그러니까 주로 어디냐면 속주, 황제가 직접 지배하는 뭐 이집트나 이런 데서 받아들인 속주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특산품의 전매 이익을 통해서 했고요. 그래서 공공지출과 자산행위 등에 사용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뭐냐면 황제 개인이 다 쓸 수 없죠. 예. 그래갖고 주로 이제 국가 공무원이나 관료나 같이 군인들이나 이런 것들 또는 빵과 서커스를 제공하거나 그래서 그 당시 국가 재정에서 황제가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의 영향을 행사했고 특히 이제 제일 비중이 높은 게 군인들에게 돈을 주는 거야. 예. 그래서 군인 자금을 따로 금고를 만들어갖고 그 황실 재정안에 군장병에 대한 봉급과 퇴역병들에게 그 지급한 제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했고 주로 이제 상속세와 거대세를 토대로 신세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옥타비아 누스 때는 개인 재산을 충당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개인 재산이 안에 군인들을 지급하는 돈을 지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 옥타비아누스가 군 장악하는데 영향을 미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후에 황제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모태똥이 그 유명한 말이 나왔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당연히 그는 원수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무역 확보가 이제 필요했던 거야. 군대를 장악을 확보가 필요했던 거죠. 그 다음에 원료원 가난한 공공재정도 항실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다. 결국에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발언권과 영향을 행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외정을 볼게요. 외정을 보면, 자, 이 사람은 이제, 원래는 이제 노마를 확실히 이제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디를 자연경계에서 살아보려고 했냐면, 다뉴브강과 엘베강을 노마의 경계선을 설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특히 엘베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게르만족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엘베강 유역에 이제 게르만족들을 몰아내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게르만족도 뭐 여러 부족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자기한테 친근한 부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보조군을 삼았어요. 네. 그리고 세 개의 정규 군단을 야전군을 파견했죠. 근데 이제 이때 정규 군단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스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바로스를 이끌고 그 보조군을 이제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야. 이 아르미니우스는 게르만족이지만 좀 약간 노마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제 바로스 밑에 들어갔고 그게 뭐냐면 같이 이제 보조군으로서 이제 총지휘를 했던 사람인데 너무 이 바로스가 그 아르미니우스를 너무 믿었어요. 근데 아르미니우스는 이 그 정규 그 노마군에게 협조할 생각 없어요. 속을 숨기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조군을 이끌었던 거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바루스가 있는 세계 군단을 어디에서 정멸시키냐면 터이토프루크 전투에서 정멸시키죠. 원래 노마군의 장점이 뭐예요? 평원전에 강해요. 평원전에서는 싸움은 노마군이 거의 100점 100승이야. 근데 이제 약한 게 뭐냐 상하전이나 그다음 숲 같은 데 있죠. 숨어 있는 기습당을 그게 좀 약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이 아르미스가 노마군과 같이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그래서 노마군들한테 이제 그 당시 바루스한테 얘기하죠. 여기 게르만 부족들이 반란이 공격하려고 한다. 그래서 요 토이토 브루크 숲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들 공격해야 되니까 바로스가 이제 뭐냐면 이 토이토 브루크 숲을 이제 통과시킨 거 세계 군단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이 아르미니스가 여기 숲에 숨어 있다가 여기를 막고 여기를 뒤를 막고 해갖고 공격하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예, 완전 섬멸된 거죠. 그때 이제 한 개 군단 레지움의 한 개 군단이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한 3만 명이 그 당시 뭐냐면 섬멸됐다는 거죠. 그때 로마 군단이 한 15개 군단이 있어요. 그 중에 3개 군단이면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한 20%는 날라갔다 보시면 돼요. 네. 10%인가 15%인가 날라갔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나중에 이제 로마가 다시 군대를 파견해갖고
이 아르미니스는 이제 격파를 하죠. 그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격파하냐면 세 개 군단을 다 투입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한 개 부단이 놔두고 여기 한 개 분단을 이제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또 여기 한 개 분단이 있고 그 다음에 통과시키고 이렇게 한 거야. 앞뒤로 해갖고 이렇게 예비 부대를 둬가지고 하나하나 통과시킨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면 예비 부대가 들어와서 격파는 그렇기 때문에 통과시키는 그 기습전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무리하게 세 개 군단을 예비 부단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통과시키다 보니까 기습전에 걸려가지고 그냥 죽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엘베강에서 이제 갔다가 결국에는 그 당시 토이토프루크 전투에서 격파가 돼서 이제 잠시 후퇴했어. 그래서 엘베강 남쪽에 있는 나일강을 자연 경계선을 삼게 되죠. 그래서 나일강과 다뉴브강의 경계선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문해도 이제 발달돼서 뭐 라틴 문학과 황금 시대를 열었고 노마 거리가 정비됐고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사회 거리 기강을 확립하려고 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독신 남녀 출산을 또 장려했고 왜냐하면 또 노예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결혼 안 하려고 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이제 뭐 성적 욕구도 노예를 통해서 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걸 좀 해결하려고 했고 또 그 당시 이제 또 도덕적으로 문란했죠. 그러니까 간통 사건도 많고 그런데 그 가정에서 그 가정에서 이제 자기 딸도 이 딸이 상당히 문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고 그랬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전반적인 형상 유지 정책을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티베리우스가 즉위하는데 티베리우스가 이 사람이 그 옥타비너스의 그 양아들인가 뭐 사인가 그럴 거야 아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즉위하고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말년에 카프리섬에 응거하면서 이제 통치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옥타비너스와 이대왕제 티베리우스 그 왕조 초기 왕조를 뭐라고 하냐면 율리우스 티베리우스라고 해요. 옥타비아누스 율리우스잖아요. 율리우스 가문. 그리고 자기 양아들 사이인가? 네, 사이가 티베리우스. 그래서 율리우스 티베리우스 가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로까지 여기가 이제 통치해죠. 5대 네로까지가 이제 초창기 때 가문이에요. 이 가문. 예. 자, 그래갖고 있고 그 잠깐에 이제 2명의 황제가 없어졌는데 잠깐만요. 이게 좀 빠졌네. 자, 여기 율리우스 티베리우스 조가 이제 형성이 됐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티베리우스가 즉위하고 이제 얘가 이제 다음에 칼레카가 되는데 칼레카는 유명하죠. 이 사람은 폭군 유명했던 사람이고 유명한 폭군이죠. 예. 그래서 정신 질환도 없고 이제 질환도 그 앓고 그랬던 사람인데 결국 친위대에게 이제 살해당했고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가 있어요. 자, 클라우디우스가 이제 아우구스트 업적을 계승했다고 하죠. 그래갖고 그때 이제 아그리파가 네로의 어머니 독살됐는데 하여튼 이 사람은 좀 정치를 좀 했어요. 했지만 그 네도의 어머니에서 암살됐고 자기 부인에서 암살됐고 그 다음에 네도가 되죠. 네도 때는 거의 개판이죠. 그래서 아그리파나가 이제 섭정하고 세네카가 후견했는데 그 당시 이제 이 네도가 좀 약간 미쳐가지고 아내 어머니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좀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당시 이제 노마의 대화제가 일어나니까 그거 책임을 기독교인에 돌려서 대학생을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노마 탈출의 예수를 만나서 돌아가게 했다. 그래서 퀸 바디스의 소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퀸 바디스는 유명하죠. 그다음에 베드로가 노마에 있다가 이제 예수를 노마에 있다가 이제 박해를 받고 탈출하잖아요. 근데 예수가 이제 뚜벅뚜벅 노마에 들어가는 거야.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퀸 베디스 이렇게 해갖고 도미네 이렇게 하니까 노마에 가서 십자가에 박혀는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까담 얻어갖고 발길을 돌려서 노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이제 벌받게 순교를 했다고요. 원래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그 잡혀갔을 때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해갖고 이게 이런 잘못된 전체는 전처를 밟지 않겠다 해서 예전에 각오를 일치면서 그렇게 돌아갔다는데 이거는 그냥 구두로 내려온 전설이고 실제 그랬는지 모르죠.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 로마 교회가 자신의 어떤 정통성을 내세울 때 여기가 베드로의 순교지다.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 근데 확실한 근거는 성경책에 없어요. 예. 하여튼
그 큐베리스인가 그게 이제 나중에 영화나 그 뭐야 그 당시 문학 작품을 만들어진 건데 하여튼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대화제의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돌려서 대학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등장했던 하고 이제 로마 내도 끝나고 이제 초창기 때 율리우스 티베리우스가 그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왕조가 뭐냐면 플라비우스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그 다음에 티투스, 도미티누스 이렇게 있는데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때 유명한 것은 이제 그 당시 원형극장, 우리가 이제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원형극장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티투스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폼페이 화산 폭발로 유명했던 거 이때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플라비우스조가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또 혼란이 있다가 오연제가 등장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이제 좀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는 자, 오연제를 보죠. 오연제. 자, 오연제는 독립된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요게 예전에 기출 예문으로서 나왔거든요. 기출 예문으로서 티라누스나 그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오연제는 누구냐? 뭐 네르바, 티라누스, 하디니아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마르크스 아우니우스 황제예요. 예. 그래서 얘네들 공통점이 뭐냐면 마르크스 아우니우스 황제를 제외하고는 자기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뭐냐면 자기 후계자들 다른 사람 유능한 장군들 자기 부하 장수에게 유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하 장수 중에 똘똘한 얘가 있으면 얘한테 이제 뭐냐면 안토니우스 그 성을 주고 자기 양아들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뭐냐면 항제를 시키죠. 자기 후계자 삼죠. 그래서 이 오연제를 안토니우스 왕조라고 해요. 예, 안토니우스 왕조. 그래서 내도 그 오영제 때 이제 노마의 평화, 팍스 노마가 있었던 제일 전성기였고, 그래서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형상 유지, 무역이 발달됐고, 세습제가 아닌 추대제였다는 거, 그리고 평화와 병역을 달성했다는 거, 그리고 요때 이제 처음에 공격적인 대외 정책에서 방어 전환인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먼저 볼게 네르바인데 네르바는 뭐 그 할 게 없어요. 예, 그래갖고 뭐 그냥 그 넘어가고. 그 다음에 트리아누스인데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경제가 제일 부흥했고 영토가 최대 확대됐어. 요거.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루마니아의 그 지역 다키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 다키아 지역을 속주 삼아갖고 제국 연역을 최대한 판등을 높였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제일 절정기고, 근데 이런 그 절정기 때 다음 황제 때는 하디아누스 때는 방어 정치가 들어가. 있는 거라도 잘 지키자. 그래서 팽창 정책에서 방어주의 위주로 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게 곳곳에 장성을 쌓아. 장성을. 그래서 이제 뭐 게르마니아 장성과 그다음 유명한 하드리아누스 장성이죠. 하드리아누스 장성은 그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 이렇게 딱 붙는 장성이죠. 그래서 장성을 쌓았다는 것은 이제 수비를 하겠다는 거죠. 수비를. 왜 그러냐면 팽창 정책을 하면 그곳에 곳곳에 군대를 가서 파견해서 점령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 돈이 일단 돈이 많이 들고 또 유지하고 이렇게 하면 돈이 더 들죠. 그러니까 이제 재정이 악화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일단은 이런 것들 다시 수비 위주로 해갖고 재정 낭비를 좀 줄이려고 했다는 거. 그다음에 파르티아와 화약을 맺고 메스토르 남부 지역을 포기해버려. 아르메니아 직접 통치하는 거는 보호국을 승격시키고요. 그다음에 안토니우스 피우스를 보죠. 안토니우스 피우스는 저도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뭐 국가 재정을 절약하고 재판을 공정하고 약간 기록에 나온 후한 때 사절단을 파견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안돈이라는 사람이 그 로마 황제 대진국 황제 안돈이 사절단을 파견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어떤 책은 이거 마르크스 아울레니스 황제로 되어 있지만 그 전문적인 서적을 읽어보면 안토니 피우스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토니 피우스가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뒤에 이제 좀 얘기했지만 후한에서 때 파견된 노마 사절단을 보면 이게 들어오는 그 물자들 물자들 보면 되게 동남아시아 물자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안토니 피우스가 파견한 그 노마 사절단이 아니라 이 안돈을 자칭해갖고 사칭해갖고 그 동남아시아 사신들이 동남아 상인들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안도를 그 사칭해갖고 로마에 왔던 상인 집단이냐, 상인 집단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안토니우스 피우스가 있고 마지막 황제가 마르크스 아울리니스 황제. 이 사람은 유명하죠. 이 사람은 이제 유능한 정치가이면서 하면서 또 스토아파의 대가야. 그 천인학 그 황제야. 천인 황제는 뭐냐면 그 누구야?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플라톤. 플라톤이 이제 제일 이상적인 군주상을 제시한 게 천인황제죠. 그래서 천학자가 군인이 되는 거, 천학자가 황제가 되는 거, 지배자가 되는 거를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천학자이면서도 황제가 됐던 사람이야. 그래서 명상록이라는 글을 남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외부 침입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게르만이나 뭐 파르티아 침입이 많은데, 이 사람이 게르만족을 이제 방비하는 과정에서 그 변경방위 중에 전사를 하게 돼요. 전사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일단 그 사람이 즉위한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넘겨주냐면, 이 사람은 자기에게 이제 뭐냐면 그 현명한 사람을 뽑아서 넘겨준 게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죠. 코모도스에게. 코모도스에게. 그래서 이 코모도스는 되게 무능하고 잔인한 사람이야. 네. 그래서 주색과 검노 경기, 검투사 경기를 되게 좋아했다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신의대전과 측근에 의해서 살해당하죠. 그래서 오연제가 끝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마르크스 아울리니스 황제 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군제 변화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일부 민족들이 로마 영내 정착되면서 그들이 로마군의 입대를 허용해줬다. 이때부터 조금씩 이제 뭐냐면 로마 군대 안에 뭐냐면 여러 이제 게르만인들이나 속주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디오클레티누스 황제 때 또 아예 그냥 디오클레티누스 황제는 그냥 그 로마 한 개 부족과 뭐 위탁해하는 맥죠. 네. 그래서 군대를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거 뒤에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팍스 로마의 실체를 보면 팍스 로마의 평화는 로마의 제국의 강력한 군사 효과,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뛰어난 행정력을 통해서 통제된 평화였다. 실제 시민들 간의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자연농민들은 쇠퇴하고 오히려 안으로는 이제 골마 떨어졌죠. 골마서 막 썩고 있었죠. 그래서 자연농민들이 쇠퇴하고 도시로의 인구 집중, 원로원 에키테스 계층, 평민계층 계층과 분명히 구분돼 고정화되는 등, 그러니까 계층이 고정화되고 상하 이동이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바탕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다. 그래서 빈부격차의 심화, 자연농의 쇠퇴, 그 다음에 도시 인구 집중, 그 다음에 계층 간의 어떤 고중화, 고착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이게 근본적인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이런 군사력과 뛰어난 행정력을 통해서 유지됐던 그 평화였다. 언젠가는 뭐냐면 골마 다시 터진 그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로마 제국의 세명을 보게 됩니다. 자, 프리키스 말기 때 등장했던 왕조가 세베르스조가 있어요. 세베르스조. 그 예전에 기초연의 잠깐 언급됐던 그 왕조인데, 이 세베르스조는 시리아 계통의 왕조예요. 시리아의 그 신강 계통의 왕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베르스조는 특징이 뭐냐면 군대 의존도가 되게 심해.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서 왕이 폐지되는 이제 있는데, 요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어디와 연결되냐면 뒤에 이제 곧바로 군인왕제 시대와 연결돼요. 요게. 그러니까 세베르스는 창시자 세베르스는 친위대를 자신의 군대 출신으로 개편하고요. 원로원 계층을 군대 지휘와 속주 총독을 추방해요. 원로원 계층들. 그리고 이제 칼라칼라 왕제인데, 요 사람이 좀 유명한 게 뭐냐면 이제 로마 시민권을 모두 자유민에게 부과해. 왜냐하면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된 특별세가 있었는데, 이게 상속세와 노예해방세야. 그래갖고 이 상속세와 노예해방세를 얻기 위해서 그 당시 자유민들에게, 모든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줬다. 그러면 로마 시민권이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이때부터는 의미가 없는 거야. 개나 소나 다 로마 시민권 갖고 있으면 의미가 없겠죠. 라틴 시민권도 의미가 없어지고, 이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로마 시민권 다 갖게 됐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이로써 이제 뭐냐면 그 로마와 이탈리아의 특권적 지위가 사라지고 속주와 구별이 없게 되고요. 법도 또 뭐냐면 평등해지죠. 예전에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법을 통해 통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민들, 그 외 속주민들에게는 뭘 통해서 통치를 해요? 속주민들에게는 그 당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속주민들에게는 그 당시 만민법을 통해서 이렇게 통치를 하죠.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노마 시민은 속주민 다 똑같으니까 이제는 법도 일원화되죠. 그래서 시민법이 아니라 시민법이 만민법을 통합을 시켰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근데 나중에 법 제정할 때 좀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요 칼라칼라항제 때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예. 그래서 재정학 권리에서 상속세나 노예방세, 노마 시민들에게 걷는 상속세와 노예 해방세를 걷기 위해서 이렇게 노마 시민권을 모두 자유민들에게 부여를 해줬다. 그 다음에 뭐 요거 두 명의 항제는 뭐 볼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세베우스 왕조의 마지막 사람이 세베우스 알렉산드라는 사람이야. 요 사람이 죽죠. 살해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뭔 시대가 등장하냐면 군인왕제 시대가 등장해요. 자, 군인왕제 시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한 시기였어요. 자, 요 시기가 이제 거의 50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 50년 동안 지속된 기간 동안 20명의 황제가 즉위해요. 그래서 황제가 즉위시켜 놓고 쿠데타를 통해 황제 즉위하면 그 부하들이 마음에 안 들면 또 황제를 교체시키고 상당히 혼란한 시대가 군인 황제 시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그때 이제 주변부터 이민족이 쳐들어오죠. 뭐 사산족 페르시아 그다음에 게르만족 쳐들어오는데 뭐 노마가 강성할 때는 문제가 없었죠. 근데 군인 황제 시대 때 노마가 막 정치 혼란할 때 그게 쳐도니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사산족 페르시아가 동쪽에 있는 노마 속주를 다 이제 통치를 하고 점령을 해버리죠. 예.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좀 약간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군대 변질이라는 노마 시민권자 소유됐던 정규 군단조차도 속주민이 대거 입대를 하고요. 아까 얘기했죠. 관료와 군인 수가 증가하고 재정이 부담되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재정 확보해야지 군인들과 관료들의 충성을 확보할 수 있잖아. 그래서 칼라카 황제는 노마 시민에게 부과했던 상속세와 노예 방세를 속주에게 징수하고 그 다음에 노마 시민권을 전 노마 제국의 모든 자유민에게 부과했다. 자, 이로써 이제 이탈리아 특권적 지위가 사라지고 이런 것도 있고 일어났고 화폐의질을 저하시키고 인플레이션이 격화되고 도시의 시참사에 상위 수공업자 세금이 전가되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냐면 그 콜로나투스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작제가 이제 즉위가 변화가 됐다. 근데 이건 변화는 갑자기 뭐 군인왕제 시대부터 그러니까 그 전후로부터 이제 조금씩 등장했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보시면 되고 요거에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뒤에 넘어가서 요거 칼라칼랑제 이게 여기 뒤에 있는 내용하고 겹치네요. 중복된 내용인데 요걸 앞에다 좀 끌고 와야 되는데 예. 요걸 좀 삭제하고 앞에다 편집을 해야겠네. 자, 그 다음에 문화적 변화는 사회적 혼란은 제국 주민들의 점술 같은 미신 형태의 불안감을 해소하다. 왜냐하면 사회가 불안하면 종교에 의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불안감 해소를 통해서 주로 뭐 미신이라고 하는데 일단 다양한 동방 종교들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이제 철학을 통해서 이걸 좀 불안을 해소하려고 했고, 그다음 일반 민중들은 이제 종교를 통해서 그걸 해소하려고 했죠. 그래서 동방 종교 같이 좀 신비적인 종교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 지식인들은 이제 철학을 통해서 그걸 하려고 했죠. 그래서 상류층들은 신플라톤 철학주의를 이제 내세웠죠. 이때 신플라톤주의가 널리 확산됐고, 그래서 이제 또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은 기독교를 비롯한 동방 종교를 통해서 그 안식처를 찾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동방 종교는 이제 동방 노말 기준의 동쪽에서 온 종교를 의미하는데 제정 시대 때 들어오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 기독교도 있고 미트라교도 있고 이시스 여신을 모시는 종교도 있고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군인왕제 시대를 이제 뭐냐면 정리한 황제가 누구냐 디오클라티우스 황제예요. 자, 디오클라티우스 황제는 시험 문제 기출에 두세 번 나왔던 황제죠. 그래서 디오클라티우스 황제 때부터는 본격적인 전제 군주제를 실시한다. 도미누스 제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나와 있었던 공화제 틀을 벗어나서 실질적인 제종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요거 그래서 이제 내용들 보면요. 자, 디오클라티우스 황제는 제국의 중심지를 동로마로 옮겼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 이제 경제적 중심지가 동로마였고, 그리고 좀 공화정 정통이 남아있었던 이제 뭐냐면, 노마에서는 그 전제군주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고려해갖고 쑥 옮겼는데, 어느 지역으로 옮겼냐면 소아시아 서부였던 니코메디아 지역으로 옮겼다.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상대, 그 소아시아 지역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번성한 지역이에요. 예. 자, 하여튼 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동방의 신적인 전제군주의 기풍을 다스려서 그 당시 원룡 기능을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절대군주주의 외형을 강화시켜 태양시대 칭호를 부여하고 최고 신성한 중국으로 자리 부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제 통치를 했다. 그 분할 통치를 했는데 왜 분할 통치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군인왕제 시대 때 막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위 계승 전쟁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게 이제 원인이 왕위 계승의 어떤 제도화 이런 것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왕위 계승을 제도화 시켜갖고 이런 혼란을 방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요게 크게 동로마, 서노마, 동로마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서노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제 한 명, 아우코스티누스를 두고 그 밑에 부제를 두죠. 네. 이렇게 동로마에서는 정제혁명 또 부제를 두고, 그래서 정제가 죽으면 부제가 자연스럽게 등업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왕이 황제 계승 절차를 좀 제대화시키려고 했던 거고, 근데 이게 제대로 되냐? 안 됐죠. 왜냐면 디오클라티우스와 사화시 때는 좀 됐어. 이 사람이 리더십도 있고 등등 있으니까. 근데 뭐냐면 이 디오클라티우스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 자, 안 돼. 오히려 네 명의 황제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정통성 있는 황제다 하면서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그 사람이 공동 황제였던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죽고 나서 자기가 단일 황제 제주로 바뀌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속주를 세분화시켜. 왜 세분화시키면 속주를 한 대로 크게 묶어놓으면 거기에 행정관들이 이제 뭐냐면 지역 세역화될 수 있죠. 그걸 막기 위한 거야. 그래갖고 100개를 세분화시키고 요걸 12개 강구 나눠서 또 큰 강구 4개 대강구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 4 대강구를 이제 한 명씩 이제 그 4명의 황제가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속주의 행정 가짓수가 당연히 엄청나게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재정. 이런 것들이 되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또, 네. 자, 그다음 군제 개편을 해요. 그래서 수도군병에 있었던 근방의 기동군의 야전군을 두고 국경지대에 병경주도를 상주시켜 국경선과 수비와 수차를 담당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제국군대 야만조카. 이 제국군대 야만조카는 이미 예전부터 진행이 됐었어요. 군인항제 그 전후돼 가지고 많이 들어오죠. 예, 오연제부터 조금씩 들어와서. 근데 이때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이제 뭐냐면 이제 예전에는 몇 명씩만 들어가고 왔어.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인들이 군대 가기 싫으니까 군역 자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 그 시민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주 게르만족들이죠. 게르만족들을 부족 단위로 계약을 맺어. 그래갖고 얘네들을 노마 군대에 뭐냐면 들어오게 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노마가 돼갖고 이제 섞여 살면 괜찮은데, 아니죠. 얘네들은 이제 계약 끝나면 다시 게르만족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노마의 어떤 병기들, 그 다음에 노마의 무기나 병제, 그 다음에 노마의 어떤 전술 형태, 이런 것들이 이 과정에서 이제 게르만족들이 다 유출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 나중에 들어가면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게르만족들을 막는 그 로마 군대가 다 게르만족들이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로마 그 게르만 뭐냐면 국경 수비대나 뭐 이런 제국 군대가 게르만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군대 수가 늘어나니까 그들에게 또 월급을 줘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또 재정이 많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진병제 부활은 그 의미가 없어요. 그 당시 부활하려고 했지만 시도만 한 거지. 예. 그래서 그 위에 군제 개편 내용, 제국 군대 야만족화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군인 항쟁 시대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군대 정치 개입이죠.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문무지책을 엄격히 구분하죠.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속죄 총독이 행정권과 군대 지휘권을 겸용하지 못하도록 한 거야. 그러니까 민정과 군정을 분리시켰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군대도 개혁하고 행정 개혁을 하다 보니까 군대 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관리 수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다음에 월급을 줘야지. 그러면 이제 증세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 이제 뭐냐면 예산 총액 할당제를 실시한 거야.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 세제 개편을 있는데 로마 중앙정부에서 이제 예산 총액을 결정하고 관할 속주에게 할당을 시켜요. 그러면 농촌 지역에 도시 지역에서 시참사에서 이걸 다시 상인과 수공에 부과하려고요. 그다음 여기 농촌은 대지주나 항제 경영자들이 소작인들, 중소농민들에게 이제 뭐냐면 부과하려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도망갈 것을 이제 뭐냐면 고려해서 직역을 아예 고정시켜 버리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식으로 해갖고 세제 개편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중소농민들은 대거 몰락을 하면서 이제 그 당시 대지주한테 투탁을 하죠. 왜냐면 얘네들이 그 중소농민들에게 이제 부과를 하니까 대지주 밑에 아예 들어가서 보호를 받으려고 해.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소작인인데 자유인이 아니라 부자유 소작인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콜로누스라는 얘들이 등장하면서 그들 중심 콜로나투스라는 어떤 그 뭐냐 농장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야. 예. 그래서 그 시점에 대해서는 딱 정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 뭐 어떤 항제 정책에 대해서 뭐 그게 딱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근데 요쯤에서 디오클라티우스 황제 전후도 해갖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콜로나투스 제도는요. 그리고 이 콜로나투스 제도를 뭐냐면 제도적으로 국가 권력 차원에서 인정한 게 뭐냐면 원족법이죠. 이거 나왔죠.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만든 건데 이 원족법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그 부자유 소작인들이 도망갈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도망갈 경우에 그 당시 그 대지주가 그 사람을 다시 데려와서 이제 강제 데려 권리를 주어진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권리가 주어지면서 원조고 복귀시킨 권리를 주어지면서 이제 만든 게 원조법이야. 그러니까 국가가 그걸 인정해줬다는 거. 콜로누스에 대한 그 뭐냐면 대주주의 권리를 인정해줬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견해도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사도를 보는 서양사인가 읽는 서양사 보면 그 고대서 편을 보면 이 콜로나투스의 기원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견해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볼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로마 고대, 서양 고대도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록이 부족한 것을 감안해서 봐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도 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공부할 필요 없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때 세제 개편을 해갖고 어떤 식으로 세제 개편이냐? 새로운 세제에 의해서 세금 부과를 최소한은 남자 1인이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삼고, 만약 세금을 낼 수 없는 자가 없을 때는 인접한 지주나 농민들 이들 대신 내도록 한다. 그래서 토지세와 인두세를 결합을 시켜버렸다. 그래서 1인 경작 가능한 토지를 최소 단위에서 조세를 부과해서 연대 책임을 부과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토지세와 인두세 결합을 결과했다. 그래서 남자 1인의 그 경작 토지를 삼고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많이 세금을, 이게 뭐냐면 자기가 토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토지가 있다고 가정하고 세금을 내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성인 남자든 어떻게 하든 뭐냐면 토지세와 인두세를 결합한 그 세금을 내야 되고, 만약에 도망을 가서 없을 경우에 인접한 지주나 농민들이 대신 낼 수 있도록 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주들이 세금을 소작해서 소작을 전가하고 이들 토지 포기하는 형상이니까 이들 토지에 결박을 시키죠. 그래서 부자유 소작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 있고, 원조법은 이제 이 부자유 소작인 콜로누스 제도를 제도화 시켜주는 거야. 국가 차원에서 인정해 주는 거야. 요거는 이제 언제냐면 뒤에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요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야. 그러니까 이미 이제 콜로누스 제도는 있었고, 이 콜로누스 제도를 제도화 시켜주는 국가 차원에서 인정해주는 제도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의 원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조법과 관련된 내용은 서기에도 있고, 근데 자세히 되는 서양사 강의라는 책도 있어요. 거기에 원조법 자세히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때 형성된 콜로누스는 이제 되게 많죠. 여러 배경을 보면 정복 전쟁이 끝나자 포로가 감소되고 노예 지위 향상으로 나치풍지의 경영이 어렵게 되고 자유시민들이 몰락해서 농촌에 유입되니까 대토지 소유자는 이들 소작을 삼아서 토지를 경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있는데 그리고 중상층이 몰락하면 노예 공급이 중단됐고, 노예 공급이 이제 왜냐면 공급하려면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정복 전쟁을 더 이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노예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문제가 있어.
그래서 노예 공급이 중단되니까 처음에는 여자 노예하고 남자 노예를 우리 동양처럼 한국인처럼 결혼을 시켜서 가족을 이루게 했어요. 그걸 밑에서 이제 태어난 얘를 노예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얘를. 근데 이게 잘 안 됐어. 왜? 여자 노예가 임신할 동안 일을 시킬 수 없잖아. 그리고 또 얘를 낳고 나서 양육을 시켜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동력 소비가 너무 많으면 큰 거야. 그리고 가족을 이루려면 어느 정도 좀 서포트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들 입장 노예보다는 차라리 부자유 소작용을 시켜갖고 하는 게 낫다. 그래서 노예는 맨날 감시해야 되는데 부자유 소작인들은 좀 감시가 좀 덜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있고, 또 가중한 징세나 징지부터 보호를 위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대주주의 보호를 구하는 소동과 소작인들이 생겨났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노예도 이제 해방 노예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해방 노예들 중에 이제 이들이 이제 뭐냐면 말이 노예 해방 노예지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 기반이 없다 보니까 뭐냐면 이들이 이제 지주에게 소장을 물기 위해서 그런 콜로누스의 유사한 노예인데 이게 해방 노예일 거야 아마. 하여튼 뭐 이거는 제껴두고, 그래서 이제 이런 등등해갖고 다양한 이제 등등해가지고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콜로누스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다 할 필요는 없겠죠. 다만 이제 가중화 세금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뭐냐면 소작인들이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박탈되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박탈되면서 콜로누스제가 형성되고 그걸 통해 콜로나투스 제도가 만들어졌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후에 이제 이것이 이제 농노의 기원이 되었다. 이런 것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당시 또 인플레이션이 되게 많았죠. 금화나 은화의 실질 가치가 재정 초기수를 한원하고 있는데 금화나 은화가 상당히 질이 떨어졌어요. 악화들이 많았어. 예. 그 당시 측량화폐들이기 때문에 이 측량화폐들의 이제 금 가치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뭐냐면 이 금 가치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요게 이제 금 함량을 낮춰가지고 이게 가격을 떨어뜨렸어 가치를. 그래서 악화들을 많이 생산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공급량도 딸릴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다 이제 정복 정책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 이제 생필품 같은 걸 구했는데 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석유 같은 것도 이제 뭐냐면 요즘에 천연가스도 러시아가 안 하니까 문제 생기잖아.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뛰잖아. 이거 비슷한 상이야. 그러니까 물가를 억제하려고 최고 가격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임금이나 가격의 상한선을 제국 전역으로 적용해서 물가를 억제하려고 했으나 실패를 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헌물 납부에서 이제 화폐 가치가 이제 하락하고 헌물에 가는 비중이 이제 커지니까 화폐를 이제 징수하지 않고 헌물을 납부하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군대와 관료들의 토지와 식량 같은 헌물 금연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헌물을 이제 월급을 주니까 월급을 주니까 세금도 헌물로 징수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최고 가격제는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폐지가 돼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디오클라티누스 때 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박해 정책을 실시했죠. 이게 왜 계속 이상하게 되지? 자, 기독교 박해 정책을 실시했다. 그래서 최고로 이제 기독교 박해를 했던 것이 디오클라티누스 황제때야. 요건 뒤에 이제 있으니까 이때 이제 보기도 하죠. 그래서 있고,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81번이에요. 예, 두 번째 인증은 81번입니다. 예,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까요? 예, 5시 20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